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 마지막 어떤 방송 같은데요. 일단은 고향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향에 안전하고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 쉽고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예. 여러분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시다 보면은 아마 공사를 하다가 정지되어 있거나 유치권 행사 중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본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권리가 있구나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한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유치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경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공사대금 채권. 이 공사대금 채권이 바로 유치권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매매 물건이나 어떤 물건 시장에서도 유치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매 전문가로서 경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공사대금 채권에서 유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치권 자체는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 기본적으로 제가 등기부를 강의를 할 때 물건과 채권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물건이란 무엇이냐, 채권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물건은 반드시 어때요? 그 등기부상에서 을구, 한마디로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가 동의, 합의, 승인을 통해서 제 부동산 물건의 담보로 설정을 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물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뭐예요? 물건으로서 등기되지 않는 유일한 물건이다. 등기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점유라는 것입니다. 점유. 소유권과 점유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등기되지 않는 유일한 물건이지만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건 바로 점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유치권 부분입니다. 유치권의 부분에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유치권 점유만 하면 과연 유치권으로서 성립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을 채권 가지고 실제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바로 유치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성립 요건, 법률 규정에 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바로 모든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지 실질적으로 뭐한다? 유치권으로서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 부분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어때요?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자기 물건에 자기가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에 관한 채권이어야 된다. 타인 소유 물건이면서 해당 물건입니다. 다른 물건, 공사를 했는데 어때요? 이 물건에 공사를 한 것과 저 물건에 다른 업체에서 어떤 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저쪽 물건에도 유치권을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쪽에도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해당 물건에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반드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겠죠. 성립 요건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채권의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변제기가 뭘까요? 변제기는 어때요? 도급계약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급계약을 하겠죠. 이 도급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있겠죠. 기간. 이 기간마다 기간대 실질적 계약금 10%, 중도금 한 40%, 잔금 50% 정도일 땐 기본적인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 기간마다 계약금 기간, 중도금 기간, 잔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해야 됩니다. 도래. 한마디로 변제기가 있어야지, 변제기가 지나야지 어떤 유치권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치권이란 것보다 모든 채권만 가지고 공사 대금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점유권입니다. 유치권의 기본은 뭐다? 점유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물건은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유는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24시간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적인 점유는 뭘까요? 어떤 물건이 방이 여러 개다. 아니면 어때요? 전체적인 12층 건물을 어떤 공사를 했다. 도급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1층이나 2층은 어때요? 임차인이나 다른 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물건 전체에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간 부분입니다. 아니면 집합 건물이면 어때요? 1, 2층이 실질적으로 임대나 분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3층부터 12층까지는 전부 점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간적 점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적 점유도 있다. 이 사회적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적 조건은 뭘까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3자라 그랬죠.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한테나 이 물건 목적물에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권리 행사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 있죠. 플랑 아니면은 공시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그 건물에다가 또 공시를 해놓는 그런 방식이 사회적 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때요? 쌍방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쌍방에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배제 특약이라는 건 뭘까요? 자, 도급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도급 계약서상의 내용은 절대 안 나타나겠죠. 왜 안 나타날까요?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등기부, 임대차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에서 점유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유치권인데, 자, 유치권을 권리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도급계약이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뭐냐? 실질적으로 모든 배제 특약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이 배제 특약이 계약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배제 특약의 내용이 뭘까요? 자,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하다 보니까 시행사와 시공사, 건축주와 시공사가 있을 겁니다. 이 시행사나 건축주 입장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잔금 부분을 제가 변제를 못하고 있는데, 잔금을 어때요? 근저당을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전세권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떠냐? 유치권으로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 변제 못 받은 것을 뭘로?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배제하고 이제는 나는 뭐가 되겠다? 근저당권자가 되겠다. 아니면 어때요? 전세권자가 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어때요?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근저당이나 전세권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전환되는 거. 한마디로 유치권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전세권이 되겠다. 유치권이 하지 않고 이제는 근저당권자가 되겠다라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유치권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경매시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걸 유치권으로서 권리를 주장해서 제3자한테 어때요? 경매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권 성립되는 조건이 있고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이 성립되어서 유치권 점유를 하면서 제3자한테 성립 요건을 갖춰서 대항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유치권을 깨트리기가 쉬울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유치권을 깨트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서 성립시키면서 이 요건을 갖춰서 유치권으로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권리는 그렇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가장 포인트는 뭐냐? 유치권을 내가 공사대금을 가지고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 성립 요건입니다. 이 성립 요건을 갖춰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유치권을 깨트린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내가 유치권자 입장에서 그 물건에 공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유치권을 어때요? 성립되는 조건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입찰 시에 먼저 점유 유무, 가장 점유권이라 했죠. 유치권은 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 성립 포인트. 성립 요건을 방금 공부하신 성립 요건을 갖춘 유치권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유치권 금액을 확인해 주시란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경매 시장에서는 어때요? 금액도 없이 유치권 신고서만 접수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어때? 금액에 의해서도 내가 입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겠죠. 채권은 판결 유무, 한마디로 말 유치권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때요? 판결받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판결받지 않고 그 어떤 도급 계약 내용의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계약성이죠. 이 계약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치권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신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어때요? 채권에 대한 확정된 금액과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치권 1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